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인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50이 되기 전에라는 주제로 이제 나눠보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원칙이라는 책을 저희 멘토님과 함께 읽고 피파라고 하는 독서 코칭 수업에서 저희 멘토님께서 나눠주신 내용,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저의 이야기를 함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40대의 저를 돌아보면 되게 열심히 살았던 시간들도 많아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시간들도 많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뭔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은 삶인가에 대한 좀 그런 방향성이 있었으면 전략적으로 조금 더 삶을 지혜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저한테는 멘토가 없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을 다 하다 보니까 제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전략이었고, 열심히 사는 게 유일한 전략이 됐을 때 열심히만으로 더 이상 인생을 더 이상 낮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요, 이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삶에 어떤 종류의 불편을 겪고 있으신가요? 인간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대부분 돈 문제죠.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벌어도 늘 끝이 없이 부족하잖아요. 벌어도 늘 끝이 없이 풍족하다라고 느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뭐 남편과 아이와 사이가 불편하다거나 뭐 등등, 아니면 직장 동료와 뭔가 내가 좀 불편하다거나, 그리고 끝으로 이제 건강 문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세 가지는요,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인간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겪는 세 가지 공통적인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대부분은 돈 문제가 가장 많아요. 돈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의 문제를 끝내지 않고 다른 문제를 줄줄이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 문제는 반드시 관계 문제로까지 확장이 돼요. 대부분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혼하는 게 이 돈 문제인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가 관계 문제랑, 또 돈을 버느라고 많이 일하다 보면 건강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고, 또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나쁘다 보면은 그 관계 문제가 뭐 스트레스로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건강이 나빠지면 이제 건강을 또 회복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면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고, 가정이 불편하면 솔직히 그 상태로 밖에 나가 돈을 잘 버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되게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해결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한 상태에서만 좋은 삶이라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불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 의도적인 불편함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비슷한 방법으로 내가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고 남들이 하는 비슷한 정도의 일을 하면서 뭔가 내가 특별한 부와 성공을 기대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남들과 다른 종류의 어떤 another level의 성공, 돈, 이런 걸 원하면 분명히 내가 남들이 편안하게 쉬는 시간에 그 사람들과 다른 시간의 어떤 시간을 내가 써야지만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좋은 관계가 뚝 떨어지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는 반드시 same page,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삼사리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막 그 가정생활에서 오는 그런 불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큰 목적과 같은 큰 방향성을 가진 부부들은 이런 삼사리에 대한 문제로는 많이 다투지 않아요. 물론 삼사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이제 다름에 대한 불편은 있겠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그 가정에 함께하는 그 어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그러면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 건강하려면 일단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몸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정신의 건강, 내 육체의 건강, 내 장기의 건강, 내 골격의 건강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그 보살핀다는 건 사실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65일 맛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는데,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건 어떻게 보면 입맛의 입장에선 불편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불편한 선택을 했을 때 삶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나는 의도적인 불편을 택하고 있는가. 제가 만 10년 학원 운영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돈을 벌었던 건 바로 이 고객들한테 의도적인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그런 공간과 그런 푸시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의도적인 불편함을 효율적으로 잘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었던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사실 요즘에는 이 영어 자체는요, 사실 굳이 학원에 올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좋은 소스가 너무너무 많이 널려 있고요. 또 요즘에 좋은 영어 책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진짜 엄마표로 집에서 얼마든지 사실은 어머니들이 다 대학 나오셨잖아요. 기본적인 뭐 진짜 뭐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 정도까지는 어머니들이 다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보내서 내가 비용과 시간을 쓴다는 건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역량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비용을 내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뭔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 학원을 운영해야겠다는 좀 방향성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환경에 들어갔을 때 그 학원의 분위기가 한마디로 무슨 돗대기 시장처럼 진짜 개판 5분 전이에요. 실제로 그런 학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공부의 본질이라는 거는 이게 쉽게 재밌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딱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강남 쪽에 있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딱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공부를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놀이가 있고요. 학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이제 영유 같은 데예요. 영유 같은 데가 당시 한 4, 5년 전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제 보자면은 영유를 5, 6, 7세반을 보내요. 그럼 보통 중형차 한 대 값은 날리고 나와요. 당시 이제 중형차 한 대 값 정도를 그러니까 기본 수업료 정도만 해도 중형차 한 대 값 정도는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놀이를 통해서 영어를 배운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면 놀이 수업을 받던 아이들은 그때는 좋아요. 스피킹도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거는 입시란 말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학습이라는 걸로 전환을 하는데 놀이로만 했던 애들은 학습 전환에 부적응해요. 가장 심하게 부적응하는 게 뭐냐면 이게 라이팅 안 되는 일도 되게 많아요. 철자를 외우고 단어 쓰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은 굉장히 잘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라이팅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라이팅 안 되는 애들 리딩까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언어의 영역의 불균형이 되게 심한 거예요. 리스닝하고 스피킹은 되게 높은데 라이팅, 리딩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절름발이 영어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되게 답답한 거죠. 나는 스피킹 되게 잘하는데 뭔가 이제 어떤 공부라는 관점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책도 잘 읽지 못하고 그리고 쓰기도 안 되니까 뭔가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수업으로 전환할 때 되게 많이 애를 먹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패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이 영어에서 학습으로 전환하던 아이들이 실패를 하면 한 3, 4년을 그냥 놀더라고요. 여기저기 학원 보내보려 하다가 안 되면 3, 4년을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상태가 돼서 오냐면 3년, 4년 놀면 제가 있던 학원에서 한 1년 반 정도, 1년 한 6개월 정도 제가 가르치면 낼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돼서 오는 거예요. 사실 수강료는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이 영유 아이들이 쓴 수강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과 영유 아이들 3년 썼는데 저는 1년 반 정도 쓰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시간과 비용과 아이들의 노력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걸 되게 명확하게 했어요. 아, 놀아주는 건 어차피 아이들이 그때 뭔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네한테 이게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럼 나는 놀이는 패스. 나는 그럼 무조건 학습이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받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받아서 처음부터 그냥 학습으로 가르쳤어요. 학습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게 학습이 배우고 익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단순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몸으로 익혀서 본인이 몸으로 많이 그것들을 배운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서 표현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훈련이라는 게 여러분 이 느낌이 어때요? 훈련의 뉘앙스? 재밌기만 한 훈련이 있나요? 김연아 선수가 과연 재밌을 만큼만 그 피겨스케이팅을 타서 올림픽에서 그렇게 메달을 땄고 손흥민 선수가 과연 재밌을 만큼 즐거울 만큼만 훈련해서 과연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한다는 건 편안한 정도의 즐거운 정도의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할 때 이제 이거를 저희 학원의 어떤 운영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 환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일단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받을 때 아무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오더라도 아이들 1학년만 돼도 말귀 다 알아듣거든요. 딱 두 가지 약속해요. 선생님 지시사항 잘 따르고 친구들한테 이제 배려 있게 행동하자. 그리고 여기는 공부하는 공간이니까 여기에는 분위기에 맞게 행동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태도가 좋은 학생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수강료를 낼 수는 있어요. 학원에 가라고 등을 떠밀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하기 싫은 아이를 엄마가 돈을 냈다고, 엄마가 야단하고 화를 낸다고, 선생님이 매일같이 동기부여를 한다고 전혀 공부에 의사가 없는 아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동기를 끌어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궁극적으로 이 영어라는 장거리 마라톤 이 게임을 아이가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과정에 아이들의 총기가 있고 없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태도예요. 하려고 하는 태도, 의지가 있는가. 그래서 태도가 저는 좋은 학생들만 받았어요. 그리고 태도가 좋지 않을 때는 퇴원시킬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이 문화인데요. 사실 어른들도 내가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내가 그냥 어울리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도록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현재 만족하고 워라밸을 추구하고 뭔가 내가 더 이제 해야 되는 거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뭔가 최대 이익을 좀 뽑으려고 하는 그런 가성비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의 성장을 지지하고 여러분과 같이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장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렇게 뭔가 특별히 더 애쓰고 싶지 않아. 그냥 지금 이대로 만족해. 그럼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도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지 항상 아이들에게 그런 걸 되게 강조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분위기.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학원에 아이들이 오면은 수업 전에 이제 앉아서 대기를 하는데 일단 학원에 등원하면 그 시간부터 저희는 수다 잡담은 금지였어요. 그래서 학원 안에서는 이제 책, 전날 배웠던 거나 아니면 다음날 배울 거를 예습해서 이제 스피킹이나 리딩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만 학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휴대폰 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원에 오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책 펴서 여기서는 영어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스피킹 연습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원의 분위기가 되고 문화가 되고 새로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문화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드는 그 문화. 그러니까 그 문화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가 있고 사실은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 할지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어떤 거냐면 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저희 멘토님 만나기 전까지는 고객을 해고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해고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조직에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그룹의 무슨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를 들어 저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인 불편함을 주지만 아이들은 이 의도적인 불편함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저희 학원의 어떤 그런 멤버가 되기 전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은 태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가 이런 어려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조금 더 본인들이 힘들게 공부한다는 걸 아이들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이 내적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라는 건 두 가지예요. 외적인 어떤 즐거움, 게임에서 이겼다든지 뭔가 내가 영어 실력이 늘어서 바깥에 표현을 했는데 누구한테 뭔가 칭찬을 받았다든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에서 얻는 기쁨,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 그 학습이든지 아니면 뭔가 힘든 그 무언가가 됐든지 간에 돈을 버는 과정이 됐든 간에 그걸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으려면 이 내적 동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힘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 내적 동기가 생기고 이게 사실은 아이들을 힘든 순간 그 힘든 어떤 그 학습의 슬럼프를 극복하게 하고 무언가를 더 지속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해고라는 건 이제 아이들이 뭐 사춘기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변화의 시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애들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뭐 반항을 한다거나 예전과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은 이해가 되고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정도가 심한 거죠. 정도가 심한데 예를 들어서 그 태도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뭐 이제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뭔가 이제 그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조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하는데 한시적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 아이 태도가 자기가 그런 특별한 대우 사실 이게 다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인 거죠. 왜 쟤만 저렇게 뭔가 지금 혜택을 줘요? 그러면 상황 설명은 하죠. 아, 저 친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고 조금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서 저 친구한테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배려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마치 본인이 되게 특별한 아이고 본인은 되게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원장 선생님이 나한테 쩔쩔매고 나를 이기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끼리 소통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잖아요. 사실은 배려라고 할 수 없죠. 공부가 뭔가 지금 쉽게 되고 있는 거를 익스큐즈 해주는 거니까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배려하지 않는 것이 배려지만 배려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해 피치 못할 배려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아이들 입장에서 사실 그 상황이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애들이니까 불러다가 한 번, 두 번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상황이 종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부모님과 먼저 상의하고 이 친구한테도 정확하게 통보를 해요. 본인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친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땡땡이는 여기서 같이 공부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은 마지막 최후 통보인 거죠. 최후 통보를 하면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럼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런 아이들은 떠나보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고객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애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아이들로 보면 사실은 다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 많은 아이들에게 어떤 그 분위기를 흐린다거나 하면은 이건 분명히 잘라내는 게 맞거든요. 이 고객 한 명이 다른 고객에게 어떤 그런 분위기를 흐리고 이 공간에 어떤 그런 것에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개인적인 이득을 생각하면 그냥 한 명 더 있는 게 낫죠. 근데 전체적인 고객들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제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는 해고를 당하는 거죠. 근데
참 그래요. 이게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 이제 본인이 여기서 이렇게 한마디로 잘린 거잖아요. 잘려서 나가면 보통 아이들이 그냥 나가지 않아요. 본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뭔가 이제 자기가 여기서 이 학원에서 퇴원 처리가 되면서 어디로 옮겨갈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 친구들한테 막 이제 뭔가 이제 그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딴 데로 갔는데 너네도 여기 오라고, 여기 되게 좋다고. 근데 정말 좋아서 홍보를 하는 거면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서 분탕질을 하는 것보다는 인간은 정말 혼자 틀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 데미지를 주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막 또 선동질을 하는데 뜻대로 잘 되진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해고라는 게 저는 학생도 그런 식으로 해고를 꽤 여러 명 해고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강사도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조직에서 저희 학원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고 제가 선생님들에게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어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태도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실력적인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생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실력이 되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라든지 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이런 거 좀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면접 때도 얘기했고 또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 안 되면 사실 그때는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그냥 좀 극단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요즘은 그 해고라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법적인 절차를 따르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비용을 들여서 즉시 해고를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내가 법적인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절차를 따른다는 게 한 달 시간 주고 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처리하는 거는 한 달 그냥 돈으로 주고 빨리 그냥 정리하는 거고. 근데 어떤 게 더 이득인가, 어떤 게 더 우리 고객들한테 이득이 되나를 봤을 때 제가 돈을 쓰고 뭐 당장 선생님 몇 명 빠지니까 제가 당장 몸은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 고객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학원 하면서 제가 잘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학원 하면서 저희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저희 때로는 제가 스스로 불편함을 겪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는 게 고객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인가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했고, 그런 기준으로 고객들한테 이 불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아이들이 이제 영어 실력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사실은 학원을 떠나고 나서 받는 피드백이 제일 감사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랑 떠나고 나서 헤어지고 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어 실력이 좋다라는 피드백 받을 때 사실 제일 감사해요. 저라는 사람도 저의 고객만 성공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라는 사람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사실 저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제 삶에서 이 성공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저도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까 나도 이제부터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런 쉬운 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는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안전지대. 딱 이 안전지대 박스 안에서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면 사실 여기는 다 내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안전지대 밖에 나가면 뭐가 드러나죠? 안전지대 밖에 나가면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리고 부족하면 뭐 해요? 실수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들도 드러나요. 그리고 실수와 결점과 부족, 이런 것들이 함께 모이면 뭐가 되죠? 때에 따라서는 실패라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해요. 사실 학원 운영을 제가 30 후반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전에는 인생에서
뭔가를 막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게 인생을 꽤 도전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학원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40대 초반까지 정도 그때까지는 진짜 제가 운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시도하면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저도 크게 겁이 없었고요. 그냥 뭔가 지금 내 상황이 되게 이게 사실은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질렀어요. 일단 지르고 생각하자. 일단 지르고 먼저 지르고 수습은 나중에 하면서 생각하자라는 식으로 막 여러 가지를 질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무리하게 투잡을 하다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학원이 제일 잘 나가는 시기에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강의했거든요. 겸임으로. 근데 제가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냥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한번 개발해 놓으면 이후에는 이제 강의가 계속 돌아가니까 처음 개발할 때처럼 힘들진 않아요. 근데 그 강의를 개발하는 스케줄이 진짜 살인적이에요. 한 주에 강의 하나씩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 강의를 그냥 가서 내가 말로 떠들고 오는 게 아니라 앞에 그 교환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 화면 PPT 같은 거 만드는 작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주마다 하나씩 가서 강의 찍고 돌아와서 영상 보내주며 검수해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업들이 생각보다 강의를 찍을 때 일이 진짜 빡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년 반을 했어요. 1년 반을 쉬지 않고 그 일정을 소화하다가 그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무리가 진짜 많이 왔어요. 뭐 하여튼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이제 사실은 잠을 못 잤고 매일같이 새벽 4시, 4시 반에 잤고 아침에 이제 또 다시 강의 또 컨텐츠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진짜 막 너무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달리다가 이게 너무 지친 거죠. 저도 지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사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저도 이제 선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사실은 엄청난 부작용이 왔던 거죠. 자, 그래서 안전지대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안전지대 안에 있다라는 거는 일단 내가 뭔가 어려운 과제는 선택하지 않는 거니까 일단 실패를 안 하잖아요. 실패도 안 하고 뭔가 드러나는 문제는 없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만 잠재적인 문제가 이 수면 위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빙산의 일각처럼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사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들, 내가 정말 이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빠른 시간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가 돼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더 이상 뭔가 여기서 어나더 레벨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도전, 선택 이런 걸 하기보다는 안전한 상태로 사실은 머무르는 선택을 하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안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편안하죠. 근데 안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안정이라는 건 여러분 변동성이 없어요. 잔잔하죠. 일단 그래서 변동성이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다 하는 일이 고만고만하고 비슷하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삶이 그냥 단조로운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겪게 되는 여러분이 문제는 지루해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전을 해야 될 때는 내가 뭔가 이제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목표를 다음에는 얘를 목표로 가야겠다. 이 목표로 가야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는데 이런 목표들이 사라지면 공허해져요. 이런 목표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삶이 목적과 방향을 잃고 굉장히 공허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내가 뭔가 열심히 안 산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 불안함이 찾아와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다가 이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함과 또 반대편에는 갑자기 또 문득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함과 공허함이 마치 이 뭐라고 할까? 약간 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불안함과 공허함과 이게 약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 자체는 안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왜냐면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새로운 어떤 동네로 이사를 갔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했거나, 뭔가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어때요?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설레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같은 걸 반복해서 할 때는 편안함은 있지만 여러분 설레이시나요? 같은 거 반복하면서 설레이는 사람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근데 심장이 뛰는 것도 이것도 살아있는 건데 인간이 진짜 살아있으려면 뭔가 나를 가슴 설레이게 하는 아침에 막 눈을 뜨는데 뭔가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 막 나 가슴이 뛰고 뭔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막 너무 흥분되고 설레이고 그러니까 이런 가슴 쉼이 있어야 이게 저는 살아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장이 얘 뛰는 건 이거 내가 노력해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그냥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려면 우리가 뭔가 이게 맨날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가 내 삶에 있어서 뭔가 내가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게 여러분 두려울 때도 가슴이 뛰어요. 이 어떤 내가 새로운 목표를 정했는데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뭔가 내가 두렵고 이제 걱정이 되거나 뭔가 그 생각만으로도 나를 압도하는 그런 목표.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살아있는 감정들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이런 도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는 실수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실수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쉽게 잘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되게 감정적인 괴로움을 좀 많이 느껴요. 실수에 대해서 감정적인 많이 괴로움을 좀 느끼는데 근데 실수에 우리가 오래 빠져 있으면 결론적으로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빨리 빠이고 털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속도에서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안정적인 선택을 했나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이전에 시도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당연히 실수가 있었겠죠. 실수가 있었고 이런 실수에 대해서 저는 실수는 나쁜 거야. 실수한 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실수가 아니라 저는 실패를 받아들인 거죠. 뭔가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는데 고객이 퇴원했어. 그럼 이게 분명히 그 퇴원이 이 사건이 그 퇴원의 원인인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실수한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거를 다 실패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한테 학생들이 퇴원하는 결과값을 갖다 줬던 건 다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사실 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어떤 누군가는 정말 그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다른 실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결과를 뭐 연결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제가 잘못 안 해도 떠나요. 자기들의 정해놓은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채워졌고 그냥 이제 더 다른 데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옮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 모든 걸 다 저한테서 탓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탓을 찾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 책임인 건 맞는데 제 책임이긴 하지만 그거를 제가 저를 비난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결과값에 대해서 다 저에 대한 비난으로 돌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자, 여기 지금 제가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어떤 실수를 해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랫동안 함께 있던 아이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실수해서 고객들과 헤어질 때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워요. 이때는 뭐 정말 또 이게 아이들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정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저의 실수로 고객을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 레이 달리오 책에도 나오는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공하는 사람은요, 이 실수에서 배워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이 실수에서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뭔가 고객이 나를 떠나가게 했을 때 그 어떤 내가 실수가 있었어. 그럼 그 실수가 어떤 유형의 실수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얘가 나름대로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얘가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여기다가 막 잔뜩 많이 부어준 거예요. 그럼 얘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만큼인데 이게 넘치니까 얘는 버거운 거죠. 근데 선생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거를 잘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날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아무리 제가 이 좋은 의도로 했어도 아이가 지쳐 나가 떨어지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저도 몇 번을 겪다 보니까, 내가 좋다고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아이 상황을 봐가면서 아이한테 줘야겠구나라는 걸 실수를 통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배운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실수해서 배워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실수해서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남의 탓을 합니다.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더니, 기껏 이렇게 실력 키워놨더니 떠나긴 하고, 진짜, 뭐, 인간들 진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다 소용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남의 탓을 해요. 근데 이게 남의 탓을 할 일인가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강약 조절을 못해서 본인이 놓친 건가요? 강약 조절 못해서 본인이 놓친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인정하는 과정은 되게 아프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똑같은 종류의 실수가 분명히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 원장 시절엔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어머니들한테 제가 설득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주면 탈나서 아이가 아예 못 먹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씩만 아이가 커가는 거 봐가면서 주자고. 이게 사실은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참 동안 저는 이제 제가 배울 수 없는 안전지대 안에 한참 동안 머무르는 선택을 했어요. 편안했죠. 좋았어요. 아무도 나한테 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 문득문득 느껴지는 불안과 공허, 이게 반복될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멘토님을 그러다가 만났거든요.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배경이 있었고, 세일즈와 콜드콜이라는 걸 사실은 배우기 위해 저희 멘토님을 만났어요. 콜드콜과 세일즈라는 거 배우기 위해서 저희 멘토님 만났는데, 사실 저는 이거 하나를 배우러 갔는데 진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보통 이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성인이 성인한테 바른 말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뭔가 강력한 충격을 받거나 이제 뭔가 머리를 한 대 딱 맞아서 내가 정말 지금 놓치고 있구나를 깨닫기 전에는 보통 성인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과 그런 수준의 창의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진짜 다양한 무수히 많은 변동성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박스 밖으로 무조건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박스 밖으로 끌어낸다는 게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안전지대 밖에, 여기를 이제 성장지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나의 내가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감추고 싶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온갖 나의 다양한 약점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동안에는 내가 꽤 괜찮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 밖을 나가는 순간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험만을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맨날 100점이었어. 근데 이 시험 범위가 되게 단원 평가 같은 것만 보던 아이를, 예를 들어
수능 시험지 같은 판에다가 내 던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다 처음 만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 하나하나가 난생 처음 보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문제가 뭐 과목도 다양하고 막 정말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매일매일이 분명히 어제까지는 내가 문제 잘 풀고 내가 공부 잘하는 애였는데 갑자기 여기 나오니까 갑자기 공부를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실패하는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성장하는 순간은요, 쉽고 익숙한 문제를 반복해서 내가 막 토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그 문제를 푸는 거에서 성장이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성장하거든요. 이 밖으로 나오면,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면요, 다양하고 어렵고 매일 새로운 문제들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모르고 살았던 거, 놓치고 살았던 거, 착각하고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박스 밖으로 나오면 샅샅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내 실력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다 개박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작년에 8월에 이제 학원장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학원장 시절에는 제가 참 오만인데 이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점수로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 제가 90점에서 한 95점 정도는 되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떤 돈의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이제 학원이 뭐 여러 해 하다 보니까 편차는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괜찮았던 정성기를 기준으로 이제 요 정도는 제가 왔다 갔다 항상 했으니까 저는 내가 한 90점 이상은 평균 90 이상은 찍는 학생인가 보다라고 저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저의 착각이었죠. 학원장 그만두고 세상 밖으로 나왔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학원이 소개랑 딱 블로그 2가지만 갖고 잘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그동안 잘해왔던 이 블로그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여기서 내던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던 것만큼. 학원에서 내가 분명히 상담 10명 오면 9명 이상은 다 등록시켰는데 이 박스 밖으로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학원에서 했던 상담하고 밖에 나와서 제가 하는 상담하고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단원평가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뭔가 범위가 넓어진 그런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 나와서 이 시험을 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가 제가 평생 학원장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학원에 있진 않을 테고 언젠가 내가 세상에 나올 텐데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이 내 상태를 실제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착각하고 더 오래 살다가 더 나이가 들어 나와서 내가 세상에서 이걸 경험했다면 과연 나는 그때 그 충격은 어땠을까? 사실 뭐라 그럴까? 고통스럽죠. 자기가 나는 내가 되게 이 정도 레벨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나는 내가 그때는 그게 세일즈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고객들이 왔을 때 분명히 나를 찾아와서 상담할 때는 세일즈랑 클로징이랑 이런 게 분명히 잘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세일즈와 진정한 의미의 클로징이 아니었어요. 왜? 저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여기가 답인가? 여기가 이제 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당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이 맞아요 라는 거 확인만 시켜주면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던 간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쳐볼게요. 대기업. 뭐 대기업 과장, 뭐 부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과장, 부장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그쵸? 여기에 속해 있을 때는 이 회사의 네임밸류를 내가 같이 쉐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실력도 실력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명함에 찍히는 이 회사의 로고와 이 명함이 나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 가치만큼 더 인정된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명함이 없어졌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이 과장 없고 부장 없고 그냥 여러분들 이름만 갖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점일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속한 그 회사든지 조직이든지 뭐가 됐든 여러분을 증명해주는 그 명함이 만약에 사라진 상태로 그냥 계급장 띄고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점일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왜? 언젠가 분명히 우리한테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죠. 언젠가 순간이 오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니까 괜찮아. 근데 그 아직은 아니니까 괜찮지만 그게 내일일지 다음 달일지 내년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현재 내가 받는 대우가 마치 내가 원래 내 실력과 내 점수인 거로 착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에 뚝 떨어지면 내가 실제로 내가 믿었던 나만큼 그만큼 내가 실력이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현타가 사실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의도적인 불편을 만드셔야 돼요. 의도적인 불편. 의도적인 불편을 만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것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영역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는 거, 모르는 거. 자, 여러분들이 아는 영역이 있고요.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수나 문제나 시행착오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쵸? 본 적도 없고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그 문제가 나한테 던져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삶에서 모른다는 것조차를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익숙한 범위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의도적인 불편을 택하셔야 되는데 내가 익숙한 거 말고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업으로 여러분들이 업종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실까요? 뭐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요.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닐 수도 있어요. 회사.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닐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너무 사실은 사건이 복잡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분명히 회사에서 내가 하는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그 부분은 여러분이 전문가이실 거예요. 그쵸? 근데 회사에서 전문가는요. 이 사회에 나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무슨 치킨 가게라도 하나 창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조그만 치킨 가게를 하나 창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닭 튀기는 기술만 갖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전문가는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건데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 때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다 굉장히 뛰어나게 잘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더해서 세일즈도 알아야 되고요. 마케팅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팔든지 간에 우린 다 사람 비즈니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살잖아요.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본업을 제외하고도 세일즈는 왜 중요하냐면 세일즈는 그냥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모든 소통이 다 세일즈예요. 우리는 세일즈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뭔지 사려 깊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거고 그 사람이 왜 구매하지 않는지 그 사람 진짜 걱정이 뭔지 역시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진짜 문제를 파악하는 거고 내가 당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서 고객을 설득해서 이끌어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 과정이 다 세일즈인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를 잘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삶살이도 되게 잘 살아요. 왜?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옳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일즈라는 건 우리가 내가 무슨 나는 판매업도 안 할 건데 세일즈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일즈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 꼬마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제 그랜 카돈이 얘기하거든요. 여기 Sell or Be Sold라는 책에서 그랜 카돈이 얘기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그래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건 어떻게든 클로징 하잖아요. 마트 갔는데 장난감 엄마가 사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명분을 들어 얘기하죠. 자기가 무슨 이런 그 추니핑인가? 무슨 그런 핑이 있잖아요. 걔네 이렇게 인형 시리즈. 그 핑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가 있으면 뭐가 시리즈가 맞다느니 걔네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세일즈를 하죠.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그 명분을 만들고 하다 안 되면 어떡해요? 바닥에서 뒹굴잖아요. 여러분 바닥에서 뒹굴면 어떡해요? 장난감 하나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은요. 설득하는 자와 설득하려는 자와 설득당하는 자의 사실은 게임이라는 거. 셀즈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마케팅? 마케팅도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성한테 여러분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마케팅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거를 되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이상으로 멋지게 포장해서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거 이게 다 사실은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본인이 마케팅 업을 하지 않아도 그 마케팅 능력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유지해야 되고 잘 불려야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사업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유지하고 그거를 잘 불리는 건데 이 과정에서 잘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게 번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교육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나를 뭐 성장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직접 멘토로부터 내가 뭐 1대1 코칭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택하셔야 되는 의도적인 불편. 근데 왜 의도적인 불편이냐면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왠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이게 나한테 어떻게 이득이 있지를 정확하게 이득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그런 상황이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늦어요. 이미 사실은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인생이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계획하고 뭘 생각하셔도요. 인생은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도 40대 초반까지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아, 나는 내가 인생이 계획하고 내가 뭔가 의도하고 목표하는 대로 다 이루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권투 선수가 그런 얘기를 그 사람 이름이 되게 주먹 세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나 계획이 있다. 한 대 쳐 맞기 전까지는. 저는 그 한 대 쳐 맞은 사건이 코로나였어요. 학원이 7년 동안 운영을 했고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정으로 같은 건물 5층에서 4층으로 학원 이전을 했고 뭐 장기 재원생들 아이들도 많았고 저희 프로그램도 너무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그 전에 돈을 몇 천을 썼거든요. 이제 학습 프로그램도 완벽하고 시설 새로 했고 이제 새로 이사 가면 대박만 남았다. 딱 그리고 이제 정말 영끌해서 인테리어 해서 학원으로 옮겼는데 딱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는요. 잘 되던 학원에서 항상 대기가 있던 학원이었고 7년이라는 경험이 있었고 이전에도 한번 성공해 봤고 그러니까 정말 더 잘 될 거야. 왜냐면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학습 시스템도 내가 돈도 들였고 더 좋은 걸로 내가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코로나라는 이 블랙스완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인생에 누구나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이 상승 국면은 사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어려운 건 여러분이 하강 국면을 과연 어떻게 대비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최악의 재수없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한 번만 잘 되고 이 한 번 잘 된 거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졌을 때 내가 망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대비하시려면 의도적인 불편을 택하셔야 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환경, 그리고 여러분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현재 객관적인 위치, 주제 파악시켜주고 현재 삶에서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만족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밖에 성장 못할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건 분명히 여러분이 놓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놓치고 살았고 앞으로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무엇을 더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투명하게 여러분들의 감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정확하게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멘토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40대 저에게 돌아가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먹고 살만해졌다고 안주하지 말고, 안전지대 안에 있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라는 오만한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늘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면서 나에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반드시 만나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너를 불편한 환경 안에 계속해서 노출해라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